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회계원리의 김동수입니다. 자, 오늘 회계원리 24강 시간인데요. 오늘은 무형자산부터 학습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284쪽이 되겠는데요. 이 무형자산은 지난 시간 여러분 유형자산 배웠죠? 유형자산은 구체적인 존재 형태가 있는 자산이라면 무형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형태가 없는 겁니다. 물리적인 실체가 없는 자산이 무형자산이 되겠는데요. 이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유형자산은 많게는 6문제까지 출제가 되는데 오늘 배우는 무형자산은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매회 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이 무형자산은 계산 문제는 거의 나오지 않고요. 이론 문제로 해마다 출제가 되고 있는데 내용 자체가 너무나 추상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이 무형자산에 있는 책에 있는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해서 학습하는 것이 효율적인 학습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무형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형태가 없는 자산인데요. 여러분 교재 보시게 되면 무형자산의 정의가 나왔습니다. 정의가 나왔는데 첫 번째 무형자산은 물리적인 실체가 없다. 거기 나왔죠? 박스에 나왔습니다. 물리적인 실체가 없습니다. 형태가 없다. 물리적인 실체가 없고요. 두 번째는 무형자산은 식별 가능한 자산이어야 합니다. 식별 가능. 식별 가능한 자산이어야 한다. 이 식별 가능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겁니다. 분리 가능이 있느냐 없느냐. 분리 가능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라고 하는 건 나누는 거지요. 분리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식별 가능한 자산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무형자산은 통제 가능한 자산이어야 됩니다. 통제 가능한 자산. 자,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물리적인 실체가 없다. 그리고 식별 가능한 자산이어야 하고, 그리고 통제 가능한 자산이어야 한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라는데요. 그러면 그 무형자산의 밑에 보시면 요건이 나옵니다. 정의에도 이제 요건이 들어가는데 그 요건의 첫 번째는 식별 가능성입니다. 여기 요건. 2번에 나오는 식별 가능성. 바로 식별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가 가능해야 돼요. 분리가 가능.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기업에서요. 여러분 무형이라고 하는 것은 형태가 없는 거니까 산업재산권 있죠. 회사에서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산업재산권, 특허권, 실용실험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출판권 이런 건데요. 바로 분리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매매도 가능하고요. 교환도 가능하고 임대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분리 가능입니다. 그런데 이 영업권은 식별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영업권은 제외됩니다. 이따가 공부하는데 좀 어렵습니다. 영업권은 제외된다. 영업권은 식별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업권은 분리가 안 된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영업권 공부하겠는데 내가 기업을 인수합병할 때 그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에게 많은 권리금을 주고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한 영업권은 분리 가능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리 가능이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식별 가능은 분리 가능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식별 가능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식별 가능은 권리라는 게 있어요. 권리. 계약상의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권리라는 뜻이 뭐예요? 권리, 라이트. 권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이 주는 영향력, 법이 주는 힘을 말하겠죠. 법이 인정해주는 힘이 권리인데 계약에 의한 권리를 얻었다. 권리의 반대는 뭡니까? 권리와 의무가 있는 거지요. 계약상의 권리를 얻었다. 거기 두 번째 니은에 나왔죠. 또 법적인 권리가 발생했다.
법적인 권리가 발생했다. 자, 계약상의 권리는 여러분 어느 기업이 가지고 있는 특허권을 실용신앙권을 매매해서 샀다면 권리가 되겠죠. 아니면 법적인 권리라고 하는 것은 특허청에다가 특허 신청을 해서 특허권을 얻었다. 이런 것들이 법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식별 가능성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건 중에서 두 번째는 통제 가능해야 됩니다. 통제 가능. 통제가 가능해야 된다. 여러분, 통제가 가능하다는 건 뭐냐? 제3자의 접근을 제한한다는 거죠. 제3자의 접근을 제한하는 것이다. 여러분, 기업에 가면 통제구역이 있잖아요. 정부기관에도 통제구역이 있다 이 말이죠. 접근을 금지한다. 함부로 거기는 통제구역이니까 어떤 제3자의 접근을 제한하는 것이 통제인데요. 이 무형자산은 그 요건 중에는 통제 가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통제를 하는데도 통제를 안 했을 때는 법원에서 강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권리를 의미한다 이런 얘기죠. 반드시 통제가 필수 가능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있어야 된다.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있어야 된다. 자산의 요건이죠. 자산은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기업에서요, 여러분 미국에 포드라는 자동차 회사가 있죠. 또 미국에는 구글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여러분, 구글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구글에서 개발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구글이라는 회사와 자동차를 만드는 포드 회사가 제휴를 맺어가지고 아마 그 인수합병 해가지고 하여튼 그 기업들이 전략적 제휴를 해가지고 파트너십 매니지먼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기업에서 훗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얻어서 구글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그런 노하우를 제공하고 포드 자동차는 자동차 만드는 그런 기술을 결합해 가지고 뭡니까? 미래 제조 원가를 감소시킨다 이런 거죠. 미래의 제조 원가를 감소시키는 것도 하나의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다시 무형자산의 요건은 식별 가능해야 된다. 식별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 가능해야 된다. 그러나 영업권은 분리가 안 됩니다. 이거 시험에 나왔고요. 또 이 식별 가능에는 계약상의 권리가 있고 법적인 권리가 있다. 그 다음에 통제 가능해야 되는데 통제 가능은 제3자의 접근을 제한해야 된다. 그리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무형자산의 요건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2번에 가니까 중간에 285쪽 무형자산의 인식과 측정이 나오는데요. 거기 무형자산의 인식, 여러분 자산의 인식이라는 거 공부하셨잖아요. 유형자산 인식 똑같습니다. 유형자산의 인식과 무형자산의 인식은 거기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인식 기준 나왔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업의 유입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무형자산의 인식 기준은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업 내부에 유입 가능성이 높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산의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해야 한다. 두 가지가 무형자산의 인식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 기억 니은 나왔죠? 무형자산의 인식 기준,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할 가능성이 높아야 한다. 두 번째는 그 자산의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 기억 니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넘기셔서
287쪽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 내용들이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자, 포인트를 잡아드립니다. 중요한 것만. 287쪽에 보시게 되면 거기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입니다. 내부적으로 기업 내부에서 창출한 그 무형자산에 여러분 주로 기업에서 뭐 한다고 그러지요? R&D 한다고 그러지요? R, Research and Development. 조사하고 연구하고 개발한다. 그쵸? 연구개발. 기업에서는 R&D를 많이 하잖아요. 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하는데 어떠한 기업에서 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연구활동하고 또 개발활동에 들어가는데 그러한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에는 연구 단계가 있고요. 개발 단계가 있습니다. 거기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가 있는데 연구 단계라고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프로젝트 하는 거죠. 내부적으로 이런 프로젝트를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 단계에서는요, 뭘로 처리하느냐? 단기에 연구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당해년도 단기에 연구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해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연구, 리서치를 하는데 조사할 거 아닙니까? 연구할 거 아닙니까? 내부적으로 기업에서 어떤 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연구비라고 하는 비용을 단기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단기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겁니다. 단기에 비용으로 처리하는데 뭘로 처리한다? 연구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개발 단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발 단계는 이제 개발한 거지요. 연구에서 개발한 건데 개발 단계는 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했느냐, 충족하지 못했느냐 겁니다. 자산 인식 요건. 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했느냐, 자산 인식 요건을 미충족, 충족하지 못했느냐,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개발 단계는 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했느냐, 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느냐 하는 겁니다. 만약에 충족했다면 뭘로 보느냐? 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했다면 무형자산인 개발비로 처리합니다. 개발비. 그러니까 연구비는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고요. 그리고 개발비는 무형자산으로 처리했다. 이렇게. 개발비는 자산인식 요건이 충족했다면 개발비라는 무형자산으로 처리하고요. 자산인식 요건이 충족하지 못했다면 단기 비용으로 처리하는데 경상개발비로 처리합니다. 단기 비용으로 처리하는데 뭘로 처리하느냐? 이름은 경상개발비. 거기 경상개발비로 처리합니다. 자, 다시요. 자산인식, 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산인식 요건을 충족했다면 무형자산인 뭘로 본다? 무형자산인 개발비로 처리하고, 자산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단기 비용으로 뭘로 처리한다? 경상개발비. 그러니까 연구비도 비용이고 경상개발비도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냥 개발비, 자산인식 요건이 충족했다면 개발비라는 무형자산으로 처리한다. 이것도 아주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요거 여러분 그 289쪽 그림이 나와 있죠? 그림 보세요. 연구 단계에서는 단기 비용, 연구비로 처리하고,
개발 단계는 두 가지가 있죠. 자산인식 요건을 충족했다면 무형자산인 개발비로 처리하고, 자산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경상개발비라는 단기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형자산의 비용 인식이 나왔는데요. 별표 자세요. 무형자산의 비용의 인식. 거기 지문 보세요. 무형자산에 대한 지출로서 거기 최초의 줄 치세요. 최초의 비용으로 인식한 무형 항목에 대한 지출은 그 이후에 무형자산 원가로 인식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러한 무형자산에 연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그 비용으로 처리된 것은 그 이후에 무형자산 원가로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형자산으로 인한 비용은 프로젝트를 위해서 단기의 연구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나중에 그것은 원가로 인식할 수가 없다. 자, 그 시험 나왔었습니다. 별표 자세요. 무형자산에 대한 지출로서 최초의 비용으로 인식한 무형 항목에 대한 지출은 그 이후에 무형자산의 원가로 인식할 수 없다. 그 시험 지문에 나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다섯 번째, 무형자산 인식 후의 측정입니다. 무형자산 인식 후의 측정. 무형자산 인식 후의 측정입니다. 무형자산 인식 후에 측정하는 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가 모형이 있고 재평가 모형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형자산 측정도 원가 모형이 있었고 재평가 모형이 있었는데 똑같습니다. 무형자산을 측정할 때도 원가 모형이나 재평가 모형을 선택해서 측정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이 원가 모형이나 거기 나왔죠. 무형자산은 회계 정책으로 원가 모형이나 재평가 모형을 선택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시험에 나왔습니다. 선택이 가능합니다. 17회 때 출제됐는데요. 무형자산 인식 후의 측정은 원가 모형이나 재평가 모형을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시험에 없다 하면 들립니다.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이 원가 모형은 어떻게 되느냐? 원가 모형은 취득원가에서 그 유형자산 사온 취득원가에서 상각 누계액과 손상차손 누계액을 차감하는 겁니다. 취득원가에서 상각 누계액과 손상차손 누계액을 차감해가지고 장부금액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득원가에서 상각 누계액도 빼고 손상 누계액도 차감하게 되면 장부가액이 나오는 것이 원가 모형이 되겠는데요. 여러분, 손상차손이라는 건 뭡니까? 그 자산이 그 가치가 떨어진 거지요. 진보라든가 시장 가치가 급격히 하락해가지고 회수 가능액이 장부액보다 하락했을 때 우리는 손상차손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상각 누계액과 손상차손 누계액을 차감해가지고 장부금액으로 하는 것이 원가 모형이 되겠고요. 재평가 모형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재평가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재평가일 현재 재평가를 해서 재평가일에
공정가치입니다. 공정가치. 재평가를 해서 재평가일 공정가치에서 뭘 뺍니까? 상각 누계액도 빼고 또 손상차손 누계액도 공정가치에서 상각 누계액과 손상차손액을 차감한 그런 장부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죠. 재평가 금액으로 한다. 그러니까 재평가일 현재 공정가치에서 상각 누계액과 손상차손 누계액을 차감해서 재평가 금액으로 하는 것이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 재평가 모형이 되겠는데요. 여기서 무형자산의 측정은 원가 모형과 재평가 모형을 선택할 수 있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겨보시면 여섯 번째 무형자산의 상각이 나옵니다. 무형자산의 상각. 자, 이것도 중요한데요. 자, 무형자산을 상각하는 데는 이제 내용연수가 있겠죠, 여러분. 내용연수. 내용연수라고 하는 건 뭡니까? useful life 사용 가능 연수를 내용연수라고 하잖아요. 그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의 사용 가능 연수를 내용연수라고 하는데 무형자산을 상각은 유한 내용연수가 정해져 있다. 유한이다. 유한. 유한이라는 건 일정한 기간이 정해진 게 유한이 되겠죠. 유한일 때는 당연히 상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다. 한정되지 않았다. 비한정이란 뜻이 뭡니까? 비한정이라는 것은 이것은 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상각을 하지 않으니까 뭐라고 할까요? 비상각이라고 할까요? 비한정, 한정되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비한정되었다. 한정되지 않았다. 이때는 그러니까 내용연수가 무형자산 상각은 내용연수가 유한일 때는 상각하고, 이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비한정일 때는 무형자산을 상각하지 않는다. 거기 지문 보세요. 무형자산은 내용연수가 유한인지 비한정인지를 평가하며 무형자산 회계처리 내용연수에 따라 다르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은 내용연수 동안의 체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상각하고, 체계적인 방법은 상각 방법은 정액법이 있던 생산량 비례법이 있던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체감 잔액법이 있던 정액법, 체감 잔액법, 생산량 비례법들, 그런 방식에 의해서 상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셋째 줄,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내용연수가 정해져 있지 않은 비한정인 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한다. 이것도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그러면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이 있는데요. 상각기간 나왔죠? 거기 내용연수가 유한인 무형자산의 상각 대상 금액은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해야 된다. 그 체계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 정액법이라든가 체감 잔액법이라든가 생산량 비례법이 되겠는데요. 둘째 줄 줄쳐요. 자, 상각기간은, 상각은 둘째 줄 나왔어요. 이 무형자산의 상각은 시험 지문에 나왔어요. 사용 가능할 때부터 시작한다. 사용 가능할 때부터. 무형자산의 상각은 사용 가능할 때부터 시작한다. 자, 사용 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 그런데
상각은 거기 세 줄칠 보세요. 줄 쳐보세요. 상각은 매각 예정으로 분류되는 날과, 자, 이 무형자산을 매각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매각 예정으로 분류되는 날과 그 자산이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되는 날, 그러니까 무형자산을 매각 예정으로 분류되는 날과 그리고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되는 날 중에서 이른 날에는 뭐 한다? 중지한다라는 거. 중지한다는 건 상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도 시험에 나왔는데 좀 어렵네요. 상각은 매각 예정으로 분류되는 날과 그 자산이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되는 날 중 이른 날에 빠른 날에 뭐 한다? 중지한다. 즉 상각을 중지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1쪽에 세 줄줄 보세요. 그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에는 정액법 세 줄줄 나와 줄 쳐보세요. 정액법, 체감 잔액법, 생산량 비리법 등이 있다. 그런데 이 무형자산을 상각할 때 거기 줄 쳐요. 대체 줄,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는, 줄 쳐요.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는 정액법을 사용한다 나왔습니다. 신뢰성이 없을 때는 뭘 사용한다고요? 정액법으로 한다. 이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거기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을 사용한다. 그러나 기장 방법에는 직접법과 간접법이 있겠죠. 직접법은 무형자산에서 직접 자산을 감소시키는 게 직접법이 되겠고, 간접법은 뭡니까? 상각 누계액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는 간접법이 있다. 그렇죠? 취득원가에서 상각 누계액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장하는 것이 간접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형자산과 동일하게 역시 상각 누계액으로 차감하는 형식이니까 간접법을 사용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잔존가치, 내용연수, 그리고 손상, 영업권 해서 다음 시간 1시간 더 무형자산을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도 함께 출제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